XSFM입니다. I, D, W, K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이번 달의 시사 아저씨 코너는 우리가 노동 문제를 얘기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구장창한 세월 동안. 이제 있긴 있어요. 민하문구가 통관 한 60몇 호 나왔는데 한두 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없었어요. 있긴 있습니다. 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많이 했는데 네. 개별 사례를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제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네. 예를 들면 아카데미 하시는 분도 있고 조 소장. 네,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출신 분도 있고. 임종린 제장 그 SPC 노조 저 파리바게트 노조가 실제로 이번에 운수 노동자들과 뭔가 한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뭐 네이버 뭐 이런 일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하여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저 같은 시사 보부상들이 사실 뭐 현장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어떤 정책, 경제 정책과 연관해서 이제 뭐 노동 정책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 보려고 시도는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컨대 이제 요즘 현역에서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시사 보부상들 가운데 노조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사야 씨가. 예. 이 연휴가 되면 시사 PD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멈춘 줄 알아요. 뭐 요걸로 시작을 해 보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도 있었습니다. 네. BTS. 문 대통령 연설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죠.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 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이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사회적 문제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 일자리, 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 계층별, 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헤드라인으로만 보면 종전선언 촉구 얘기 말고 다른 얘기 없었던 것 같지만 문 대통령 연설에는 백신이나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주제들이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중에 주의 깊게 들었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원래 있었던 문제 중에 심하게 골마서 드러나는 문제 중 하나, 택배기사 과로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안단 말입니다. 직업 진입의 문턱이 낮은 업종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누구든 일자리가 필요하면 웬만하면 일하러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과로사를 할까? 아마 원청이 무리한 걸 시켜서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사분들을 직접 시민들도 맨날 만나다 보니까 사정을 또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여론의 지지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흔치 않은 긍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요. 근데 이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기업과 보수 언론의 역습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눈에 힘 줄 때가 있긴 있어요? 뭔 눈이요? 눈에 힘을 줄 때가 있긴 있어요? 난 늘 눈에 힘을 주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이게 눈을 뜨고만 있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시사 씨는. 그래요? 예. 눈을 뜨고 있죠, 그러면? 감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눈에 힘 주고 하세요. 예. 네. 택배 얘기예요. 택배를 시켰는데 안 와요. 왜 안 오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그랬고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작은 사업자 큰 중개업자 이런 데들 할 거 없이 다들 택배 기사 여러분 힘내세요.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지들을 다들 예쁘게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죠, 한동안. 네. 예. 그래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네. 택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김포에서 이제 택배 대리점에서 운영하던 40대가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게 이제 뉴스가 됐는데 네. 제가 이 아무래도 뉴스 떠들고 다니는 입장이니까 이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정리를 하면서 몇 마디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몇 마디 거드는 사회면 가지고 그런 코너가 슬쩍슬쩍 있죠. 첫 번째로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폭언을 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제 뭐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을 해서 뭐 그게 집단 괴롭힘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정황상 노조도 인정했고 심지어 위원장은 그런 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잘못된 문화가 퍼져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완벽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대리점주께서 큰 고통을 느낄 만한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거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이제 나쁜 문화라든가 나쁜 그런 데 젖어갖고 이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책임을 또 져야겠지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또 봐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애초에 왜 일어나는 거냐. 그 구조적인 부분까지 봐야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얘기할 어떤 기회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뭐 해볼까 하는데. 그렇죠. 메이저 언론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 똑같은 얘기하면서 늘 바빠요. 늘 바빠가지고 이런 걸 단신 처리하죠. 네. 한 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집단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이분이 돌아가신 자리에 이제 A4 용지 2장에 걸쳐서 직접 쓴 유서가 이제 나왔다라는 건데 예. 직접적으로 민주노총의 전국 택배노조 이 소속의 조합원들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상당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언론에 인용된 걸 읽어드리면 너희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대리점을 운영한 데가 원청 이제 CJ 대한통운인데 이 CJ 대한통운에 택배 대리점 연합회가 있습니다. 택배 대리점 연합회. 네, 이건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단체인 거죠. 따라서 이분들도 CJ 대한통운에 직고용되신 분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들 간의 모임입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걸로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은 뭐 파리바게트의 점주 연합회. 네. 아니면은 뭐 각 편의점 체인의 점주 연합회. 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편지를 공개를 했고 택배 노조가 현장에서 너무 이런 부적절한 어떤 행위들이나 뭐 이런 극단적인 뭐 투쟁 방식 그런 걸로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런 것의 어떤 영향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만 이렇게 주장했으면은 이게 뭐 좀 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잘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건데 유족들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네. 고인이 이 문제로 상당히 괴로웠고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운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이 조합원들의 어떤 그런 부적절한 행위나 이런 것들은 있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진상조사는 해봐야죠. 택배노조가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조사를 했는데 그런 이제 좀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아침에 집회가 있을 때 본사 직원들이 지나가거나 대리점주가 지나가면은 뭐 욕설을 한다거나 그 외에도 구체적인 뭐 못된 짓이 있었느냐라는 걸 아예 본사 직원이나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전국 택배노조가 했던 것 같고 전국 택배노조 위원장의 주장에 의하면은 못해도 한 20곳 중에 한 곳에는 이런 피해 사례가 있는 것 같다. 네. 20곳 중에 한 곳이면 적다면 적은 겁니다만 많다면 꽤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카톡 대화방 뭐 이런데 단체 대화방에 이제 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모욕이나 멸시 이런 걸 막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분이 대리점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 대리점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대리점을 이제 뺏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좀 그 문제로 이제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폭언들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이 실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대리점하고 조합원들하고. 네, 맞습니다. 그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대리점의 운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배송 거부하고 막 그랬어요. 이 조합원들이. 예. 근데 이제 배송을 거부한 것 중에 이제 일종의 쟁의 행위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쟁의 행위를 이제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쟁의 행위가 효과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배송을 안 해버리고 거기에 쌓아둔 거죠. 네.
대리점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배송은 돼야 되는 건데 배송이 안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손해가 되는데 네. 보통 화주의 화주인 대기업들은 이런 거 책임 안 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점 하시는 이분이 일가족 동원해갖고 배송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끝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리점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특히 이제 그런 갈등이 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비슷한 일이 다른 데서도 근데 뭐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것 같다.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택배노조 측의 입장 중에 유족들이 좀 반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대리점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역을 이제 커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누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과정에서 본사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도 그런 것들도 이분의 어떤 그런 고통에 일조한 것이다. 택배노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과 프로페셔널의 세계죠. 대리점주와 그 본사 대기업의 관계에 의해서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는 제가 편의점 사례로 들었는데 편의점이 좋은 예가 됩니다. 이 점주가 말을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페널티를 받을 만한 어떤 게 있어. 좋은 목에 비해서 매출이 덜 나와. 그러면 그걸 페널티를 주는 대신 아주 근처에 있는 다른 곳에 허가를 내줘버림으로써 경쟁을 붙이죠. 그래서 본사가 대리점주들을 경쟁하게 해서 겁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뭐, CJ 대한통운 아니라 그 어떤 회사들도 요즘 택배 물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대리점이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역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좀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대리점주한테. 가장 중요한 이 아파트 단지를 나한테 뺏어가. 이러면 택배점주가 괴롭거든요. 대리점주가. 택배노조의 주장은 이제 그런 취지였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유족들이나 또 이제 대리점주 이 단체들의 얘기는 또 달랐어요. 유족들은 화가 나죠. 그럼 당신들이 안 괴롭혔다는 거냐? 그렇기도 하고, 애초에 이제 분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 지역을 나누는 문제도 결국은 택배노조와의 갈등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무튼 이건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분의 극단적 선택에 택배노조와의 갈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나름대로의 이제 택배노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정의 노력이라든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이렇게 보면은 그럼 1차적으로 노조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대리점 간의 갈등에서 어쨌든 불거진 사건인 거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불거진 갈등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가면서 그리고 수습이 안 되면서 이제 대리점주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건데 근데 이제 이것의 연장선에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뭐 법적인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든지 그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 문제는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경제지 읽을 때 네. 사람 성질 나는 지점이 그거죠. 노조원들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그 하나로 이것과 관련된 사회적 모든 흐름을 다 퉁치려고 시도를 하니까 네. 한두 가지 이야기가 뒤에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란 뭐냐? 그걸 봅시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조건에서 오는 게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노조 경험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들과 비교해요. 네, 제가 그 노조 경험이라기보다는 거친 노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 뭐 그 건설 노조에 제일 오래 있던 거 아니에요? 뭐 다 뭐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는 건지. 근데 네. 기자질 했으니까 언론 노조 조합원이었죠. 그리고 그 어쩌다 보니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지금도 조합원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직장을 다녔던 데가 직장으로서 다녔던 데가 건설노조였어요. 아. 네. 이 사건 딱 보고 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조건이 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건설노조 중에서도 덤프트럭을 모시는 분들, 네. 덤프트럭 기사분들의 그 단체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덤프연대였고 이분들이 이제 그 노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다 개인 사업자여서 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제 덤프 연대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임의단체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이렇게 막 의제화되고 하기 전에 약간 애매하게 비슷한 처지인데 애매하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있었거든요. 건설 운송 노조라고. 이건 이제 레미콘 트럭 운전사들이 만든 노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산하단체처럼 들어가는 걸로 이제 그래서 건설 운송 노조 덤프 현대가 됐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건설 노조로 다 통합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건설 노조 건설 기계지부 뭐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지금은. 네네.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점이요? 일단 일반적인 고용관계, 즉 회사원과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 이런 관계에서 직접 고용의 계약 관계. 네, 회사원들이 노조를 만들면 그 노조가 그리고 파업을 하거나 이러면 이 갈등 관계가 심플합니다. 사장님과의 갈등이에요. 회사와의 갈등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노조가 하는 파업이나 이런 집회에 참가를 안 하잖아요. 그 같은 회사 직원이.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직원이 그렇게까지 뭐 죽일 놈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은 좀 나쁠 수 있는데. 또 평상시에 보는 얼굴이고 하다 보니. 네. 네. 쟤는 왜 이런 중요한 때 빼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긴 한데 막 때리고 싶진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물론 이제 평소에 이제 착하게 살지 않았으면. 네. 뭐 그걸로 심각하게 갈라진 뭐 MBC 같은 사태도 있습니다만 드물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이 파업에 참가를 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뭐 특별 피해를 입는 것도 없고 다만 그 사람이 구사대가 돼가지고 과거의 용어죠. 네. 회사에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러면 이제 한판 붙는 거죠, 그러면. 아예 저 반대편에 가 싸우고 있다. 네. 예. 그런 문제인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 비조합원 또는 이제 소극적인 뭐 그런 행동을 하는 직원 뭐 이런 경우에. 근데 이 특수고용 노동자는 그게 아니에요. 특수고용 노동자는 내가 파업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개인 사업자에 가까운 그런 업태를 갖고 있으니까. 네. 내가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의 논리로 얘기하면 내가 장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파업했다. 네. 오늘 하루 장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놈이 내 손님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덤프트럭 아저씨들하고 있을 때도 집회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집회 사회자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이 동지 여러분, 사측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습니다. 뭐 일어나서 뭐 구호를 외치게 한다든지. 그런데. 네. 근데 덤프트럭 아저씨들의 집회는 사회자가 하는 역할의 한 70%가 아저씨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진정시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면 앉아갖고 이제 덤프트럭 다 놀고 있고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 덤프트럭이 일을 하러 지나간다. 네. 그러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파업을 하고 있는 게 뭐 나만 좋자고 하고 있는 거야? 덤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말이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너는 얌체같이 거기서 기회는 있다 하고 이거 장사를 해? 거기 따라가요. 덤프 트럭을. 네네네. 네. 그리고 뭔가 하여튼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예전에 화물연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네, 화물연대도 똑같습니다. 화물연대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진정시키고. 이게 연대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택배 노조도 비슷한 구조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게. 그리고 특히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좀 중년 이상의 남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런 게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네. 이게 하나의 성별만 모여 있을 때 이건 참 실험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하나의 성별만 많이 모여 있을 때 이상하게 물리력이 쉽게 동원되곤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성별이 모여도 좋아요. 우리는 어쨌든 한국에 태어난 남성으로서 체득한 어떤 그 갈등 해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디테일한 요소들을 지금 시사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영업자들의 세계에서 자영업자들이 연대하기로 모였는데 자영업자들이 연대를 하기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빌렸다. 그랬으면 그동안은 돈을 못 버는 거고 근데 누가 딴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있다. 네. 이미 연대를 하는 그 자체로 조금 속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맨날 뭐 그럽니다. 맨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뭐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 화주를 상대하는 일이라는 게 사람이 알아서 거칠어야 되는 게 또 미덕이에요. 예. 무거운 물건들을 운송하고 상하차 할 때도 상해 파입할 때도 위험한 일이고 옮기는 일도 위험한 일이에요. 때로 화를 잘 낼 줄 알아야 돼요. 그 레지던트들 가르치는 의사들처럼 예. 지금 그러면 안 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때로 고성을 지르고 갑자기 물리력을 동원해야 하는 그런 게 직업에서 꼭 필요한 덕목일 수도 있어요. 이 직업은. 무섭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모골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말 안 통하면 바로 주먹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러잖아요. 자꾸. 아주 쉽게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복잡하게 늘어놓은 거지. 예, 막 주먹을 꺼내거나 네. 전기톱을 꺼내거나 BFG 9000을 꺼내거나 그렇죠. 예, 그런 걸 하잖아요. 자꾸. 무서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제 생각에 어떤 택배 노동자들에도 좀 있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네. 이제 좀 맥락을 한번 이렇게 짚어드리고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1 수업.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튜비엠.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하나의 맥락이 이 택배 노동자하고 대리점은 그럼 뭔 관계냐. 그렇죠. 뭔 관계길래 이렇게 난리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택배 노동자가 그냥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했으니까 물건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택배를 보내고 싶은데 네. 그 사람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디 저기 택배 막 모아놓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자기가 운송해야 될 택배를 가져가지고 다시 배송하고 이런 게 그냥 네. 1대1로 다 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죠. 그럼요. 터미널과 대리점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상대하는 예를 들면은 뭐랄까 우리 개인들을 뭐 택배기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상대하면 뭐 그건 상관없을 텐데 예를 들면 회사 특히 뭐 쇼핑몰 이런데 네. 네, 이런 데는 이분들이 영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데가 많아지면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데서 이제 대리점이 형성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리점이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택배기사들의 차량 관리라든가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체, 클라이언트들하고의 어떤 영업을 뚫는다던가. 저희도 계약된 기사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보내드릴 때 전담해 주시는 기사님이 계세요. 픽업해 주시는. 네. 네. 그런 거를 관리한다거나 그리고 또 사무실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무튼 또 굴리는 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대리점이 이제 해요. 근데 이 대리점에서 해주는 대신에 그냥 뭐 공짜로 해주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없죠. 이게 택배의 세계는
다 뭐 건당 수수료잖아요, 결국. 모든 건 수수료입니다. 예. 건당으로 치잖아요. 음. 그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일부를 이제 떼는데 그게 이제 택배 기사들이 볼 때는 의문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수료는 뗄 수 있다. 아마 택배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리점에서 수수료 떼는 거는 좋은 일입니까? 뭐 나쁜 일입니까? 물어보면 뭐 뗄 수 있다고 다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대리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대부분 아마 과다한 게 아닐까요?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과다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말이지 10원하고 100원 이런 차이에서 사람이 과로사 하느냐 인간답게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또 이 대리점주라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이냐. 사실 이분들도 택배 노동자 출신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일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택배 노동자, 예를 들면은 이 대리점이 만들어지는 어떤 자연적으로 왜 대리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느냐를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이제 평소에 이제 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하고 할 수 있는 대상들, 손님들이 네. 거래처가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한 50군데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쳐보자고요. 네. 근데 내가 관리하는 지역에 막 이제는 거래처가 100개씩 된다. 200개씩 된다. 네. 그러면 혼자 처리를 못 하잖아요. 사실 지난 2년 사이에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네. 50개 하던 데에서 5,000개 맡아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 다른 택배 기사한테 좀 수수료를 받고 이 일을 나눠줘야겠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게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지금 대리점주이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오래된 이제 택배 노동자 출신이거나 한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시체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는 놈이 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상. 그렇죠. 실제 아는 놈이 더한지는 그건 몰라요, 사실.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아는 놈이 더 할 때 눈에 확 띄죠. 네. 저 아는 놈. 네. 우리가 엑셀 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아는 놈이 더한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갖고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 무슨 이제 제철소나 조선업 주변에 자동차 주변에 하청업체 같은 데를 세우고 네. 노조 제일 잘 탄압하는 분은 네. 위원장 출신 사장님들이 들어 있어요. 그거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 그래 보면 이제 저 아는 놈 네. 그런 얘기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게 대리점이라고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이게. 왜냐면 어쨌든 나도 오늘 대리점주 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나한테 부동산과 돈이 있다면, 네. 그리고 인맥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는 저거 왜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수수료 많이 떼가지? 이제 이런 이제 기분들이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많을 경우에는요. 네. 특별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대리점하고 이제 쉽게 싸우는 구조가 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택배 기사와 대리점은 텐션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뭐 대리점이 지금 뭐 다 행복하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역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원청, 그러니까 즉 본사인 CJ 대한통운하고 네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리점 영역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입찰을 해가지고 다 따내야 되고. 그렇죠. 2년마다 재계약해야 되고. 어른들의 사회에서 입찰이란 뭡니까? 제살 깎아먹어야 낙찰됩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지역을 나눠야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내가 원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본사의 방침이 그럴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지역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건설로도 똑같았어요, 제 경험상. 덤프 아저씨들도 덤프 트럭이 있잖아요. 네. 덤프 트럭 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 주고 사요, 덤프 트럭을. 물론, 자기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캐피탈의 돈으로 사지. 당연합니다. 네, 머시기 캐피탈. 그래갖고 그걸 할부금을 매달 갚고 있어요. 금융권 돈으로 샀어요, 차를. 네. 근데 아무튼 그거를 해가지고 현장이 생길 때마다 그 현장하고 일종의 계약을 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근데 현장이 생기면은 전국에 뭐 현장이 어디서 몇 개가 언제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아무튼 그 소식을 일을 물어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듣고 연결을 해줘야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덤프 트럭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미 아는 이 판로가 많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내가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 덤프 트럭을 한 5대 사가지고 그렇죠. 예? 빚을 또 지죠. 5대 사가지고 기사를 각각 고용해가지고 이분들은 그래서 트럭을 갖지 않은 기사들이에요. 기사를 4명 고용해가지고 네. 이 4명한테는 이 현장 저 현장을 막 보내자. 그렇죠. 또는 아예 한 현장에 예를 들면 덤프가 뭐 20대 필요한데 내가 한 5대 정도는 대자. 이렇게 같이 가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택배로 얘기하면은 대리점화 되거든요. 사업이 커지면 그렇게 되죠. 네. 이게 이제 운수업 중에 가장 정직한 사업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예를 들면 여객운수. 네. 운영사와 버스 회사 정도의 주체가 있어요. 네. 그 터미널 운영사, 버스 회사 정도의 주체가 있어요. 다만 대신에 어디를 갈지를 알고 언제 나갈지를 알아요. 네. 그리고 수요 예측도 웬만하면 틀리지 않고 수요가 모자라면 정부가 지자체가 보조해줘요. 네. 예측이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근데 이런 큰 거 운송하는 뭐 덤프다. 그러면 매주 월화수에 몇 시에 나가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일을 따와야 됩니다. 그럼 일을 따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직업이 불안정하잖아요. 어딘가에 목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 업자입니다. 업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업자다.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덤프 아저씨들이 그들에 대해 갖는 감정이 양가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박 사장 김 사장 하다가 뒤돌면은 저 업자 놈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뒤를 돌면 똥이라고 합니다. 똥 떼먹는다고 해요. 아하.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게. 특히 건설은 다단계 하도급이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떼어져 갖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분이 더 나쁘고. 그 정도 다단계는 아닙니다만 택배에도 단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그래도 이게 대리점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업자들이 이 건설은 업자들이 막 돈 떼먹고 도망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이런 비슷한 구조가 화물에도 있어요. 그리고 화물에는 근데 화물은 좀 더 이제 제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선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비슷하게 이렇게 일거리를 좀 몰아다 줘야 되고 이런 존재들이 있고 이분들은 또 화물 노동자 출신인 경우들이 있고 그런 복잡한 구조지만 어쨌든 사실은 어제 봤던 그 사람이에요. 다. 네, 어제 오늘 다 봤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종류의 사실은 을들이죠. 네, 을이거나 네. 을과 정이거나 정과 병이거나. 현장에서 픽업하고 가져다주는 일만 오랫동안 하시던 기사님은 대리점주가 된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심정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서 오기 전에 나한테서 뺏겨나가는 돈이라는 인식만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싸우게 되고 CJ 대한통운 같은 본사는 이 모든 상황을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난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대리점하고 택배 노동자 두 주체 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 실제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CJ 대한통운인데 네. 제가 왜 그 택배기사님 입장을 말씀드렸냐면 그리고 가져가는 대리점도 최저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엄청납니다. CJ 쪽에. 네. 결국 돈은 돈대로 제일 많이 번 다음에 이런 류의 갈등이 있을 때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된 저 멀리 있는 저 높은 성은 어디냐. 회사를 생각해야죠. 원청사. 그러니까 대리점이랑 택배 노동자랑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와중에 이런 비극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경우인데 본사는 책임이 없고 우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아무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아무리 공부해봐도 그게 가장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가 도의적 책임을 질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런 구조 자체가 특수고용 노동이라는 범주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잖아요. 학원 스포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애들을 공부도 안 하게 하고 네. 훈련만 너무 많이 하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알아서 키웁니다. 실제 책임은요. 성적 따지는 부모 그리고 감독 그리고 어딜 가나 성적부터 물어보는 사회
가장 도의적인 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잡혀 들어갈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건 한 학년 선배들이죠. 그게 답답한 일인 거죠. 그럼 그 한 학년 선배들이 단죄를 받고 나면 학원 스포츠가 깨끗해지나? 아닌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스포츠를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걸로 돈 버시는 분들은 따로 있다고요. 요런 결론을 냅시다, 오늘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와 책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동일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연휴 끝난 첫날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